자, 그 두 번째 시간은 여기 이제 그 사회 보면은 이제 가족관계 규율에 대한 특별법이 있는데 가족적 행위에 대해서 민법 총치 여기 민법 총치 규정 있죠. 여기다 언더라인 좀 쳐주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그 우리 가족적 행위 중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규율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민법 총칙의 규정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요. 자, 이걸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규정되어 있고 어떤 건 규정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책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볼게요. 이 책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강의로 하고 교재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 적용 가능한 규정을 보면 먼저 이제 민법 법원은 적용되죠. 법원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의칙은 대원칙으로서 모든 민법에 다 적용돼요.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규율에서도 신의칙은 적용됩니다. 권리남용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주소, 부재, 실종, 그 다음에 물건에 관한 규정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 있죠.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이거 무효라는 규정 적용됩니다. 반사의 그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도 혼인할 때 이런 게 성립되면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에 대한 전환 규정돼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에 대한 기간, 기간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에 대한 전환, 기간 이거 다 규정돼요. 그런데 적용되지 않는 걸 좀 또 별표 3개 좀 해주세요. 여기다 옆에다가 별표 3개 해주세요. 먼저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 적용 안 됩니다. 행위 능력 적용 안 돼요. 법인에 관한 규정 없어요. 친족상속엔 법인에 관한 규정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 없어요. 그 다음에 대리 관한 규정 대리 안 된다 그랬죠. 안 돼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 무효행위 추인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했다가 난리가 나죠. 우리 혼인 보세요. 혼인이 무효에 관련되어 있는 혼인인데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신부관계에서는 무효행위 추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취소에 관한 규정,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건 안 됩니다. 기한 안 됩니다. 조건, 기한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신분관계라든가 신분상의 재산은 소멸시효가 일부 되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척기간이라 그래, 그건 소멸시효보다는. 소멸시효라기보다는 제척기간인데, 일단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1번서부터 9번까지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체크 좀 해두세요. 그게 우리 그 교재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들 과제물이 이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규정에 민법 총칙 규정되어 있는 거와 규정되지 않는 거 이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크게 우리 친족상속법을 전반적으로 알아야만 이게 규정되거든요. 이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총칙을 배우니까 친족상속에 대한 총칙을 배우니까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앞에다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세 내용들을 다 뒤에서 배워요. 뒤에서 배우는 거를 굉장히 요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우리 그 4페이지 그 밑에 보면 양가를 위에 보면은 신의치가 권리남용의 규정에 보면은 5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 그 판례 같은 거 나오죠. 이 판례 같은 거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판례, 인지청구에 대해서의 판례라든가 그 다음에 신분 해석에 대한 신분행위 해석에 대한 판례, 그 다음에 권리남용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 나오죠. 중원 취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사례 나오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의칙은 다 적용되죠. 지금 이건 다 적용된다고 나왔죠. 권리남용은 다 적용되죠. 그리고 사회인지 주소 이것도 다 판례 법률 규정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페이지 양가를 위에 보면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나오죠. 무효행위 전환. 이거는 여러분들 총칙에서 배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돼요. 무효행위 전환이 어떤 건지. 친분관계에서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한 건지, 그것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적용되는구나. 기간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6페이지 보면 이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 이거는 지금 취족상속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그 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 9페이지에 보시면은
친족상속법에 대한 민법 규칙에 대한 비교 나오죠. 공통된 사항 나오죠. 공통된 사항은 적용된다는 거 없고, 적용되지 않는 거 있죠. 권리 능력 같은 경우, 권리 능력 같은 경우는 보세요. 차이점은 이와 같은 공통점 이외에 총칙 규정은 친족상속법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적용이 원칙 배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배제되는지 권리 능력에서 상속하고 유증 있죠. 유증의 경우 태아 권리 능력 인정한다는 거죠. 예, 권리 능력 인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행위 능력에서 보면은 입양될 자가 연령 이하를 불문하고 부모의 동의 필요하다는 거. 예, 이런 거. 네, 피성년 후견인도 후견의 동의가 얻으면 의사 능력이 있는 한 그 신분 행위는 다 유효라는 거예요. 그 앞에 행위하고 좀 다르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인은 없어요, 여기요. 법률 행위도 보면은, 우리가 그 총칙에 나오는 법률 행위 보면은, 비진의 의사표시, 허위, 착오, 이 모두 무효고, 선의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만 대항 가능하고, 통종에 의한 허위의 혼인 신고 있죠. 입양 신고. 이럴 때는 815조 제1호, 833조 제1호에 대해서 무효. 이건 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와 취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기 강박에 대한 혼인, 816조 제3호에 대한 취소 사유, 이거 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 대리, 친족상속법에서 법률행위 대리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인, 원칙적으로는 무효, 하지만 재산행위와 달리 실체 인정되면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다는 거죠. 원칙 무효예요. 원칙 무효. 예외가 있죠. 자, 추임하고 취소도 있죠. 취소의 1번 요건은 소급표가 있다는 거죠. 이것과 달리 신분행위는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소급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24조, 897조 다 소급표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분관계에서 적용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조건기한, 예, 이거 유언에 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야 하지만은, 나머지는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관련돼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 소멸시효,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로 유리분 반환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되는 것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유리분 반환 청구가 1117조에 있어요. 예,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 과제물에 혹시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총칙이다 보니까 친족상속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루게 되거든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끝난 거고요. 가사소송에 대한 개요를 봅시다. 가사소송에 대한 개요는 여러분들 책에는 16페이지 있어요. 1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먼저 나온 거예요. 자, 가사소송법의 개요를 볼게요. 이 앞에 잠깐 나왔던 내용들이죠. 가사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가사소송 또는 가사비송으로 나눠지게 되고, 가사소송에는 또 가류, 나류, 다류가 있는데, 다류, 나류, 마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류와 다류와 마류는 다 어떻게 돼요? 전치주의가 있어. 조종. 조종을 대상으로 볼 때는 조종 전치주의예요. 체크하세요. 여기다가 나류 동글라미, 다류 동글라미, 마류 동글라미. 나다 마는 반드시 조종의 대상이다. 반드시 조종을 거치고 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조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나류, 다류, 마류 요 세 개 꼭 체크해 두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교재는 18페이지에 뒤에 또 나오지만 18페이지에 조종 전치주의가 나오죠. 조종 전치주의. 가사 사건 중에 일정한 사건, 나다 마류라고 나오죠. 나다 마류. 지금 방금 나왔죠. 이러기에 관해서는 조종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 이 나다 마류는 조종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을 거치고 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가사소송의 특징을 보면은 이래요. 직권주의입니다. 그리고 다 가정법원에서 전속하고 있죠. 모든 가사사건은 다 가정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없으면은 가정법원에 해당되는 거기에 지법에서 하고 있어요. 자, 조종 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있죠. 조종을 먼저 하라는 전치주의 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신분행위는 본인이 출석을 꼭 해야만 되는, 우리가 일반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 없이도 사건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서 사건은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본인 출석주의가 있습니다. 기판령 확정하고 제소 금지, 예, 이 금지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보도 금지. 왜냐면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도는 하면 안 됩니다. 보도 자체 금지예요. 그리고 또 사건들은 대부분 그 자기 사건 외에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가서 사건들 특별하지 않으면. 그리고 7번째는 소송 절차의 승계에 관한 특칙이 있어요. 특칙. 승계에 관련돼 가지고, 네, 특칙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감치에 대해 제재하고 과태료와 감치에 대해 제재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행 명령이라든가 그 불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로 제재합니다. 네, 이게 강력하죠. 그리고 수검 명령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수검 명령이냐면 대표적인 게 혈액형 검사하는 거 있죠. 우리가 친자하기는 한다든가 그럴 때는 혈액형 검사 같은 경우 이런 건 수검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검 명령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특징입니다. 자, 그 앞에 우리 사례 봤죠. 사례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풀이하냐면은, 자, 우선 혼인의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 사례 앞에 나왔었죠. 어디냐면은 이게 여기 있었죠. 학습이 앞서서 사례를 보면 2005년 만 18세 된 B가 만 16세 된 A와 혼인을 하였다, 이렇게 시작됐죠. 그게 이제 뒤에 풀이를 하면은 하나하나 풀이해 줍니다. 우선 혼인에 대한 효력을 보면 2007년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2007년 전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2007년대 이후에부터는 이제 이게 적용됐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혼인 정년기를 남자는 18세, 남자는 적용됐네요. 하지만 여자는 만 16세로 적용되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 거네요. A와 B는 혼인 적용기에 도달하였으므로 혼인할 수 있다. 이게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용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자 만 16세니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 B는 혼인 적용기를 도달했으므로 혼인할 수 있는데, 다만 이들은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혼인 적용기는 알겠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가 있죠. 동의를 얻고 싶은데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돼요. 미성년자 후견인 있죠. 부모가 없으면 미성년자 후견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성년자 후견인이 동의를 얻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혼인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동의 또는 인정. 그래서 요 다만이라는 거, 다만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다만 이유. 그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정년기는 맞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굵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만약에 이래야 되는데 동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A와 B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법정 대리인, 지금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부모죠, 그죠? 법정 대리인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817조에 들어요. 만약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조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을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한정 후견인은 친족 상속법상 완전한 능력자로 봅니다. 예? 여기서 피한정 후견인 있죠. 여기 피한정 후견인은 어디서부터요? 친족 상속법상 완전한 능력자로 보기도 하고, 만약 보기도 한다는 다수설이 있어요. 자,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르면 B는 혼인 정년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두 번째 그렇게 나왔죠. 정년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부모나 후견인이죠. 이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816조에 있는 겁니다. 자, 다만 취소가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 소급표가 없이 장래만 있다 그랬죠. 이 신분상의 신분의 특징은
항상 취소를 하게 되면은 취소의 성격 중에 모든 건 소급표가 있는데 신문표에서는 취소하더라도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취소하더라도 소급표가 없이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자, 그리고 더욱이 여기서 혼인에 의해서 혼인 중에 그죠? 혼인 중에 자로 준용된 시, 예, 지금 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난 애가 C란 말이에요. C. A와 B 사이에 태어난 자로서 인정할 경우에 C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왜? 장래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으면은 달라지죠. 하지만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신분상의 지위는 달라질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로서 존재합니다. 예, 자로서 존재해요. 자, 유언의 효력을 보면 여기서 만 17세를 규정하고 있죠. 예, 만 17세에다가 체크해 줘야 되고요. 뒤에도 나옵니다. 유언할 수 있는 능력은 만 17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61조예요.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만 17세 도달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안에서 B는 몇 세에 지금 17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죠. B가 16세잖아요. 지금요. 17세에 도달하지 않으면 민법 제 1061조를 획일조를 적용한다면 B의 유언은 무효죠. A의 유언은 유효여도 B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자, 사안에서 A와 B가 부모의 권유 아래서 동의를 얻어서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한 경우에 이러한 유언에 관한 규정은 획일조를 인정하는 거냐 이거죠. 이럴 때는 미성년자가 성년 의지가 되죠. 이때 혼인하게 되면 성년 의지가 되죠. 의지에 의하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 능력은 어떻게 돼요? 자, 언더를 칠게요. 유언 능력을 배제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 네, 타당하지 않다. 배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062조에서는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유언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다. 유언은 배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1061조에 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년 의지의 효과에 의한 B는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요하죠. 네. 타당하지 않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지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여러분들도 같이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친족상속법에서 이제 그 변화되는 것과 친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살펴봅시다. 먼저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그 다음에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 자,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 법률상입니다. 법률상. 네, 사실상이 아니라 법률상 혼인관계에 대해요. 자, 혈족부터 혈족. 혈족은 부모와 자, 네, 부모와 자, 혈족관계죠. 형제, 자매와 같이 혈연으로 혈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혈연 연락보다 연결이 있는 겁니다. 연결이 있는 자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됐어요? 입양. 네, 법률로서 입양인 거예요. 입양의 사실이 입각해서 혈연 관계가 없는 자 상호 간에 자연혈족 또는 동일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들은 다 어떤 혈족이 그냥 일반 혈족 관계라고 봅니다. 자, 인척관계는 혈족의 배우자.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예,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이들은 다 인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여기서 지금 혈족이 하나 나왔죠. 다 혈족의 배우자 하나죠. 배우자의 혈족 하나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하나죠. 그런데 혈족이 두 개는 인척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그럼 혈족이 두 개죠. 그럴 때는 인척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세요. 여기다 메모하세요. 혈족이 두 개는 X예요. 그 얘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이런 경우는 인척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법이 바뀌었어요. 인척의 범위에서 벗어났어요. 탈락됐어요. 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척관계는 혼인에 의해서 발생되죠.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척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인척관계가 형성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혼인의 무효 취소, 그렇게 될 수 있죠. 또는 이혼할 수도 있죠.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재혼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종료사유가 됩니다. 인척의 종료사유가 돼요. 그렇게 되겠죠. 내가 혼인을 했는데 혼인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인척관계가 없어지겠죠. 또 내가 이혼을 했어요. 예, 법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인척관계가 끊어지겠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부가 하나가 사망했는데 그 나머지 일방이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린 서로 인척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재혼으로 이러한 사유들이 다 종료되는 사유가 돼. 인척에 종료되는 사유가 됩니다. 친족상속법의 이제 변하는 과정을 볼게요. 변화 과정을 보면 자, 사례가 또 나왔네요. 사례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약을 하고 혼인 약속을 한 거죠. 혼약을 하고 오랫동안 부부로 살고 있다. 사실혼 관계입니다. 이들 사이에 출생한 딸 갑이 출생한 딸은 갑이에요. 갑이 있는데 A는 출생신고를 마쳤다. 자, 딸이 갑이 있는데 갑을 출생신고를 마쳤다는 거죠. A가 마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은 혼외자가 됩니다. 혼외자. 왜? 지금 이건 서로가 혼인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출생신고를 자기 밑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혼외자로 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A는 이제 복잡해지네요. A는 과거 동거녀 X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또 있네요. 아들 을이 있는데 갑은 을이 A와 을이 A와 X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갑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갑은 을이 여기 갑이라는 건 딸이죠. 지금 딸이고 요 을은 누구예요? 요 A와 X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아들. 그래서 이 딸 갑과 아들 을이 여기 그 아들은 지금 A와 X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와 X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갑은 우연히 대학에서 을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네요. 하나는 혼외자고 하나는 그냥 친생자죠. 둘이 사랑하게 됐어요. 자, 이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면 관계는 뭐 그냥 사귈 수 있죠. 아직까지는. A와 B가 사망했다면, 자, A 또는 B가 사망한다면 그 상속인은 누가 되냐 이거죠. 또 예, 그 상속인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친족에 대한 이제 변화와 이제 그 관계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친족상속법에 대한 이제 변화 과정을 보면, 자, 연역을 보면, 처음에 우리는 이제 그 해방되기 전에 조선 민사령으로 이제 했다가 우리가 해방 후에 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처음 우리의 민법이 이제 적용된 거는 1960년도에 이제 우리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민법이 시행됐습니다. 1960년도에. 그래서 1차 개정은 62년도, 1, 2차, 그 다음에 개정 64년도, 그 다음에 70년도, 77년도, 84년도, 80년도, 90년도,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 겁니다. 97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5년도,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 12차 개정을 했어요. 2007년도, 2014년도도 개정을 했죠. 2014년도, 이게 2014년도가 없네요. 있어야 되겠죠. 네, 2014년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게 옛날 책이요. 이게 교재가 이렇게 됐죠. 우리가 2014년도에 마지막 됐는데, 자,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 과정에서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90년도 주요 내용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 그 암기사항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못 들어봤던 얘기 용어들이 막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종모소자, 계모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죠. 예전에 이거 썼던 용어들이거든.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더라도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뭐. 그리고 이제 여기 2005년도에 이제 고주제가 폐지됐고 2013년도 아닌가? 2013년도에 개정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것 쭉 이제 보시고요. 보시고 나서 이제 친족의 유형과 범위를 봅시다. 친족의 유형. 자, 767조. 우리 767조를 보세요. 767조 이제 그 친족의 정의가 나오죠. 거기에 먼저 배우자, 혈족, 그 다음에 인척이 나오죠. 인척. 이 인척을 친족이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혈족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인척이 어떻게 되는지, 예, 요 내용을 우리는 이제 봐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배우자는 우리는 알죠. 예, 특별히 다룰 필요 없습니다. 그럼 혈족은 어떻게 되냐? 혈족은 자연혈족이라고 돼 있고, 법정혈족이라고 돼 있어요. 법정혈족 같은 경우는 뭐 양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자연혈족만 보면은 직기혈족이 있고 방기혈족. 직기혈족은 수직으로 가는 거고요. 방기혈족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뭐 형제들지 형제들 관계가 방기혈족입니다. 여기서 인척은 세 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나눠서 다 혈족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예, 그리고 이제 X를 하면 되지. X 이렇게. 예. 요거는 이제 해당 안 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좀 거주면. 예, 요거는 혈족의 배우자 혈족이 2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혈족이 2개. 그리고 이거는 인척이 아니에요. 이게 인척이었다가 이게 이제 개정된 겁니다. 이게. 자, 인척에 보면은 혈족의 배우자라고 했죠. 계모, 정모, 자매부, 고모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헷갈리죠. 배우자의 혈족, 시부모, 뭐 그렇죠. 시형제 자매, 처형제 자매, 시백수부, 백숙부, 뭐 시종 형제 자매, 처종 형제 자매, 사촌 이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몇 개를 좀 하려고 이게 어디 갔나요? 이게 없어졌나요? 제가 이거 했는데 여기 족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없어졌네요. 빠져나왔네. 여기 표를 보면서 볼게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시험에는 가끔 나와요. 시험에는 이 말들이 암기하기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 뭡니까 카페에 제가 이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보시면 보세요. 나라는 중심으로, 그죠? 나라는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반개죠. 이렇게 가면은 어디요? 직계죠. 이렇게 가면 직계죠. 나 밑에 아들, 딸, 밑에 손자, 이촌, 올라가면 이제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좀 나눠지죠.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아버지 형제들 보면은 이제 백숙부, 이제 우리 친가 쪽으로 보면은 백숙부, 고모, 그죠? 이렇게 나오죠. 백숙부, 고모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외가 쪽으로 가면 외숙이 나오고 이모가 나오죠. 외숙이 나오고 이모가 나오고. 근데 할아버지 형제들 보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형제들은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종조부 되지만 밑으로 나오면 당숙이 되죠. 아버지의 같은 학년이 되면은 당숙이 되는 거죠. 당숙. 할아버지 형제의 자식. 아버지하고 같은 형제가 되잖아요. 사촌이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당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 학년이니까 나한테는 당숙이 되는 거고, 아버지는 이제 사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는 당숙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형제일땐 제종 형제라고 나오죠. 제종 형제, 제종 종질, 삼종손 이렇게 나와요. 말들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일반 쓰는 용어들이 아니니까. 이렇게들 나오기도 하고. 자, 두 번째 족보를 볼게요. 그 용어들 때문에 표를 보면서 좀 이해하라고 제가 일부러 올려놓은 건데,
여기서도 이제 제종이란 말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종형제가 나오고, 이거 종형제가 나오고, 제종형제가 나오고, 삼종형제, 사종형제 이렇게 막 나오죠. 4촌, 6촌, 8촌, 10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형제인데도 이렇게 종자로 가죠. 종. 예. 그 밑에 있는 건 질로 가죠. 종질, 제질, 3종, 4종 해가지고 질. 예, 여기 요 종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카페에 올라가 있는 거 요 사진들 다운을 받을 수 있으면 다운을 받으세요. 카페에다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죠. 현재 쓰는 용어들이에요. 현재 쓰는 용어들이니까 요것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비교하면 돼요. 그 사진 6에서 보시면은 여기 3종 백숙부, 제종 백숙부, 종 백숙부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친가 쪽이고, 친가 쪽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쪽에 보면은 이제 그 내질 종형제, 내삼 종형제 이렇게 또 나눠지고, 이제 외종 간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외종 종형제 이렇게도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거를 좀 비교해서 좀 봤어요. 그런 책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시 형제 자매, 뭐 처 형제 자매까지는 알겠는데, 시 백수부, 그러니까 시 백수부하고 처 백수부, 이것도 지금 이렇게 구분해야 돼. 시 백수부, 처 백수부. 그 다음에 시종 형제 자매, 처종 형제 자매. 예, 이런 것도 2촌, 3촌, 4촌 이런 내는 다 어떻게 보면 인척 관계다. 이거 외에는 다 인척관계 아니라고 해가지고 인척관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들은 좀 문제를 가끔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요번에도 그 객관식으로 안 보겠지만 요 용어를 좀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이제 친족 범위 777조 제가 얘기했죠.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에서 법률상 효력은 그 법과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렇게 되는 거죠. 6촌 이내의 혈족. 우리 혈족 방금 맞죠? 3개 나왔잖아요. 3개, 자연혈족, 거기서 직계, 반계, 그 다음에 법정혈족, 이것만 혈족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8촌 이내. 그 다음에 인척은 여기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했을 때는 4촌 이내. 4촌을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우리는 가족으로, 여기서 얘기한 친족의 범위는 안 들어가요. 친족의 범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친족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다음에 배우자. 요것도 꼭 체크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좀 물어볼긴 한데, 객관식에서 물어봐요, 객관식에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이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에는 친족관계라 이게 이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28페이지에 있으니까 28페이지 쪽에서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29페이지 혈족의 배우자가 어떻게 되고 배우자의 혈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지 1990년도 개정된 민법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 범위에서 삭제되었다 해서 30페이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친족의 범위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촌수 이런 것들은 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촌수 이런 거는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한마디가 촌수예요. 예를 들어서 촌수 따지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일단은 이렇게 가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보시면은 이게 나예요. 나면은 만약에 내가 사촌 형제하고 왜 사촌이 되냐면은 나하고 이 사촌 형제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가야 돼요. 공통 분모를 가면은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공통적이죠. 지금 나하고 종형제 사촌은 할아버지가 공통이 돼요. 공통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할아버지 기준으로 해서 마디를 하나,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1촌, 2촌, 3촌, 4촌. 그냥 항상 공통으로 가면 돼요. 공통을 찾으면 돼요. 공통을 찾으면은 왜 4촌이 되고 6촌을 볼까요? 6촌은 증조부가 중조 부모가 공통이 돼서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공통된 부모한테 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1촌, 2촌, 3촌, 4촌, 4촌인지 5촌인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항상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촌을 잘 못 따진다 그러면 공통이 어떻게 되지? 그려가면서 따지세요. 그러면은 몇 촌인지가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친족 관계의 변동과 친족 관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를 보면, 자, 친족의 범위와 이제 법률상 봅시다.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과는 777조에 대해 정해져 있는 친족 범위에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약혼 또는 이제 혼인의 장애 사유가 되어요. 이들은 다 어떻게 되면 친족 상실 청구권자예요. 이들은 다. 그리고 후견인의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정에 따라요. 예, 그리고 이제 후견인의 변경 청구라든가 친족의 부양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777조에 있는 친족 범위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이게 다 이 내용들이. 성질 보세요. 친권 상실에 관한 청구, 그 다음에 후견인에 대한 변경, 후견인 변경할 수 있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거든. 후견인을 그럴 때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족 부양 의무제 친족이 부양 의무일 때는 그 친족의 범위가 적용되는 거고, 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률상 효과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친족 관계에 대한 이제 발생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우리가 부부가 혼인을 해서 자식이 출생하죠. 출생. 그죠? 또 이제 두 남녀가 혼인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자식이라고 인지했다든가, 아니 입양을 받았다든가, 친양자를 받아들인다든가 했을 때 그 친족 관계가 발생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발생이 됩니다. 소멸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출생의 반대는 사망이죠. 혼인의 반대는 혼인의 취소, 이혼이 되겠죠. 그죠? 혼인의 무효도 사유가 되겠죠. 예,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 예. 그리고 이제 인지를 취소하는 거죠. 예, 여기 있네요. 인지 취소. 반대가 인지 취소하는 거죠. 입양 취소하는 거죠. 친양자 어떻게 해요? 파양하는 거죠. 예, 파양. 예. 친양을 파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적인 요건이 되면은 결국은 소멸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서, 예. 친족관계, 그래요. 친족관계 있을 때는 여기 혼인의 무효가 없어요. 무효가 있는데 왜 무효를 뺐지? 아무튼 여기는 취소밖에 없으니까 일단 취소만 갑시다. 하지만 인척관계를 볼게요.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이혼으로 소멸해요. 그 이외에는 인척관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족관계하고 인척관계가 달라요. 지금 또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 한쪽이 사망했어요. 그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했습니다. 재혼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척관계는 소멸합니다. 그때는 인척관계가 소멸해요. 여기 좀 특이하죠.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부부 일반이 사망한 후에 생존 배우자가 재혼했다. 그럴 때는 친족관계가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 네, 인척관계가. 부부 일방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에, 그죠? 사자와 직접 연결된, 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사자와 그 죽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친척들 있죠. 친족들. 연결되어 있는 친족들의 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자식 있잖아. 만약에 그 자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이 자라는 건 자식이에요. 자식을 통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생존자와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는 생존자와의 친족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지금 생존하고 있어요? 자죠, 자. 예, 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달라요. 배우자는 재혼하게 되면은 인적 관계가 소멸됩니다. 친족 관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를 보면 777조 범위에서 인정되는 법률상 효과입니다. 일단은 친족, 아까도 나왔던 거예요. 친족 상실 선고 청구할 수 있죠. 미성년자인 자 친권 대리, 재산 관리권으로서의 상실 선고 청구할 수 있고요. 신권에 대한 실권 회복 신고할 수 있고요. 상속인이 없는 재산 관리 선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중요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친족에게만, 예, 친족에게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효과입니다. 이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친족에 대해서만. 첫 번째 이제 피성년 후견 청구죠. 예, 그리고 이제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계 혈족에 대한 수증자의 범위 행위 때 수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증 계약을 해지. 생명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고요. 중혼에 대해서, 만약에 그 중혼에 대한 배우자 있죠. 이 배우자가 혹시 두 번이나 이중혼인이, 중혼이라는 건 이중혼인이에요. 이중혼인일 때는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반계혈족, 그들이 다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취소를 가진다. 예,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때 그들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를 청구합니다. 취소를 청구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라든가 이해관계에는 인지에 대한 의, 예, 인지에 의한 인지 있죠. 인지에 대한 이의제기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인지에 대한 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상속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이 있다는 건 돼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상속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유류분권은, 자, 유류분에 대해서는 직계비속, 네, 직계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범위는 일정 범위의 친족에 해당되는 거죠. 모두 다가 아니라.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모두 다가 아니에요. 각각의 지금 누가 할 수 있다는 게 다 나오죠, 지금. 예, 요런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자, 형벌이 감면되는 경우죠. 친족상도례 같은 거죠. 그런 거. 자, 그래서 범위는 낙제, 그 다음에 증거인멸죄,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죄, 예, 그 다음에 행령배임죄, 이런 거는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예. 이건 이제 친족상도례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형벌이 그 대신 가중되는 거 있죠. 그럴 때는 존속관계인데 살해했을 때, 예. 그 다음에 그 살인죄, 그 다음에 상해치사, 폭행, 유기 또는 이제 그 학대죄, 이럴 때는 형벌이 가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사례를 좀 봅시다. 사례를 다시 한번 보면, A와 B 사이에 태어난 갑은 혼외자 맞죠, 그죠? 혼외자의 출생자죠. 혼외자 출생자입니다. 그리고 A와 X 사이에 태어난 을 있죠. 을은 을도 만약에 을도 혼인 안 했네요. 그럼 또 이도 또 혼외자예요. 둘 다 혼외자네, 둘 다 혼외자. 그러니까 A는 B하고 X하고 다 혼인하지 않고 사실혼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갑도 태어나고 을도 태어난 거죠. 자, 그럼 갑에 대한 출생신고는 인지 효과를 가졌죠. 그래서 그러나 을은 A의 인지를 받지 못했어요. 인지를 안 했네요. 아까 보니까. 예, 그랬네요. 그래서 A의 자가 되지 못합니다. A의 자가 되지 못했어요. 누가? A의 자가, 그 을은 A의 자가 되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건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을이 A의 인지를 받지 못하는 한, A의 인지를 받지 못하는 한, 받아도 달라진다는 거죠. 받지 못하는 한, 갑과는 혼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아직은 혼외자가 아니기 때문에, 혼외자의 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관계가 없는 걸로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혼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만약 강제인지가 있죠. 강제인지. 임의인지보다 강제인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 후에 X가 그 반대편에 있는, 만약에 이제 뭐 부인이라고 봅시다. 그 A의 X, 그 A의 X가 강제인지의 소를 해가지고, 강제인지의 소 또는 을이 A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는, 자, 을은 A와 X의 자예요.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 A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는 그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를 구하면, 그죠? 구하면, 그때 구해서 만약에 승소하면, 그때는 이 갑과 을의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무효는 양쪽이 혼외자로서의 출생자가 되면 무효가 되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면 유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서 갑은 이제 혼외자로서 출생신고를 했지만 을은 출생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X가 강제 인지에 손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A에게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를 구하면 돼요.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 그죠? 강제 인지,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 친생자 관계 확인의 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승소하면 이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자, 만약 이제 을이 아들이에요. 을이 A로부터 인지를 받았다면, 자, 요번에 이제 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혼외자가 되는 거죠. 혼외자 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과 을은 서로 혼인할 수 없고, 을은 A와 정모서자 관계, 이게 옛날에 나왔던 얘기죠. 정모서자 관계가 되는 거죠. 을은 B와 정모서자 관계가 됩니다. 자, 정모서자 관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구민법이죠. 구민법에 따르면 부의 인지를 받은 혼외의 출생자와 부의 처 사이에 정모서자 관계는 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모자 관계였지만, 이제 1990년대에 바뀌었죠. 그래서 정모서자 관계는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아요.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면은 여기 인척관계 있죠.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인척관계는 요 관계죠.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여기에 관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에서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B가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확정받아 혼인신고를 하면 이 둘 사이는 법률혼이 성립되고 A와 B는 법정 모자 관계가 되고, 과거 법정 모자 관계에서 있던 정모서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졌지만 현행에서는 인척 관계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정모인 B가 사망해도 그 상속인은 배우자 A와 친자인 갑, 그리고 을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왜 그러냐면, 아들은 A가 사망했을 때는 당연히 상속받지만, 이 B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 그때는 정모서자 관계이지, 이 현행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속에서는 을은 상속권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하죠. 을은 상속권이 없다. 이거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을이 인지받지 못했다면 A의 사망 후 그 사망의 상속인은 B, 갑이고, 그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죠. 예, A가 배우자니까 1.5죠. 그리고 나머지가 자식은 1입니다. 만약에 을이 인지받았다면 A가 사망 후에도 1.5 대 1대 1이 되는 거죠. 예, 그때는. 예. 배우자가 1.5, 그 다음에 자식이 1. 둘 다 이제 인정받은 거니까. 자, 만약에 B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B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B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왜? 사실혼 관계에서는, 그죠? B가 혼인하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혼 관계잖아요.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정 혼인 관계만이 상속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때는 B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인지한 자식들한테는 갈 수 있죠. 상속이. 자식한테는 갈 수 있지만 법적 배우자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네,